사실 국내 시장의 현재 지수가 굉장히 낮은 이유는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사실 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의 전반적인 변동성 확대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의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우상향해 왔고 지수 역시도 장기적인 차트론상에 소폭 우상향해 왔는데 국내 시장은 우상향해 왔지만 편차가 기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업황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딜레마는 국내 반도체 산업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와 내년 분명히 숫자적으로는 증익이 예상되고 있는데 주가는 현재 굉장히 많이 부진한 상황이고 왜 그런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좀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일명 최파고님 오랜만에 모셔서 요즘 그 PB 센터에서의 질문 받는 것들 또는 고민들,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또 자산가들의 질문과 고민 이런 걸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소개하죠. 최홍석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님. 오랜만에 네. 인사드립니다. 이야.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아까 전 오프닝을 보는데 오프닝 화면에 다 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질문한 심층 인터뷰라는 그 오프닝이 정말 네. 그 출연자로서는 너무 공감되면서 너무 좋은 말이다. 아이고, 네,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네, 물론 저도 그냥 질문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뭐 서로 좋은데 난처한 질문인지도 아는데 그래도 시청자들은 또 그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나 보면서 또 판단을 할 수, 그분을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결론을 한 번 더 얻을 수 있어서 진협적인 질문이지만 가끔씩 드리기도 합니다. 네, 너무 공감됩니다. 자, 일단 요즘은 미국장은 괜찮은데 또 사상 최고가 하고 있는데 한국장은 왜 이러냐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거고, 이게 저는 뭐 이런 때도 있지, 예전에는 코리아장이 더 잘 오를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또 이러다가 한국장이 또 빛보는 날도 오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좀 긴 시기에서 고르거나 하면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미국이 대세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냥 서울이 대세고 북한은 평양이 대세고 이 지구에서는 미국이 대세예요 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 옮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게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네, 실제로 아마도 3분기 시장이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4분기가 시작한 현재 시점에 주식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아니 미국은 이렇게 멀쩡한데 한국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자산관리사로서 고객의 자산을 자산 배분할 때 미국과 국내 모두 다 투자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역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미국과 한국의 수익률 격차가 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게 장기화되는 것일까? 구조적인 문제일까? 그럼 앞으로 고객의 자산에서 국내 자산 비중을 더 줄여 나간 거일까? 그런 고민들을 저희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랜만에 퇴근길 라이브를 찾으면서 제가 요즘 나누고 있는 고민을 저 역시 나누고 싶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역시도 방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왜 이렇게까지 미국이 멀쩡하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시장에 국내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리고 더해서 그러면 이대로 추세면 이게 계속 장기화돼서 수익률 격차가 더 확대되고 더 지속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저 역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저도 알 수 없지만 일단 올해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리뷰해보고 체크해보면서 현재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차이가 나 있습니다를 먼저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 답을 같이 고민해보면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자료로 올해 시장에 그럼 3분기까지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같이 한번 리뷰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고, 일단 먼저 미국 시장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너무나 좋은 해였습니다. 뭐 1분기 수익률도 한 거의 7% 정도 나오는 해였고, 2분기 분기 수익률 7%, 3분기 역시도 노이즈를 극복하고 거의 6% 정도 올라서 연초에로 지금까지는 거의 20% 정도 오르는 세상에. 과거 한 10년간의 평균값의 S&P 500의 평균 상승폭이 15% 정도였으니까 뭐 최근 10년 평균 대비해서도 더 아웃퍼폼했고, 뭐 30년간의 장기 추세는 10% 정도니까 장기 추세 평균값이 2배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저 역시도 많이 고민하는 것이 사실 한 6월 말 7월 초까지는
미국과 한국 모두 다 양호한 편이었거든요. 뭐 예. 한국의 상승폭이 조금 더 낮긴 했지만 큰 노이즈 없이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7월에 시장에 강한 충격이 온 이후에 미국은 다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예. 한국은 사실 전혀 그 추세를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현재 시점에 사실 코스피 시장을 리뷰 한번 해보면 1분기 3.4% 그리고 2분기 1.8%로 소폭 오른 상태에서 7월 굉장히 많이 고생하다가 예. 현재까지도 3분기 누적으로 3분기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7% 정도라서 S&P 500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20%를 동안 사실 국내 시장은 한 마이너스 2% 정도 굉장히 이제 고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저희 역시도 영업점에서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분들이 2분기까지는 뭐 그렇게 큰 불만이 없으셨던 분들도 3분기가 지나고 나서는 국내 주식 비중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국내 시장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거야? 그리고 한국 시장 너무 약하다 이런 불만과 불안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또 이제 또 주가를 못 오르게 하는 악순환은 되겠죠. 맞습니다. 네. 특히나 미국보다는 국내 시장이 사실 수급적인 세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심리적 영향들이 더 영향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도 지수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봤던 8월 5일의 저점이 상당히 탄탄한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투심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뭐 보통 펀드매들의 표현으로는 지수 저점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투심의 저점은 여전히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아직 최악의 구름을 지났다는 그런 안도감이 국내 투자자들에겐 아직은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에 뭐 손흥민 선수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면 무릎 부상을 당했다. 네. 그럼 그 무릎 부상 나을 때까지 국가대표팀의 성적은 그냥 별로겠죠. 네. 근데 그게 한국 축구 국가대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한국 축구에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질문하면 그거 아니라 그냥 손흥민이 무릎 다쳐서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의 저런 그 이상한 퍼포먼스가 그냥 삼성전자의 부진 내지는 뭐 하이닉스는 다시 뭐 회복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력 산업 한두 업체의 부진의 결과는 혹시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조차도 어차피 그 사이클의 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선두 업체라고 뭐 100년 200년 가겠습니까? 어느 해는 망하고 또 다른 그 기업이 떠오르니까 그 과도기에는 뭐 늘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미국도 뭐 저 빅테크들 나오기 전에는 항상 저렇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런 거다. 뭔가 근본적인 뭐 코스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지배구조의 문제, 뭐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야 있기야 있었지만 그게 뭐 어제 2020년 이후에 생긴 일입니까? 수십 년간 우리 증시는 그랬죠. 그런 거니 요즘에 그런 게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 되는 거는 혹시 아닌가 싶은데 아니겠죠? 표정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표정인데. 아닙니다. 제가 너무 그 공감되면서 썼던 이유가 예. 제가 오늘 한국 증시와 미국 시장을 어떻게 비유한 게 맞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축구팀에 대한 비유였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사실 미국 시장은 그야말로 뭐 브라질 대표팀처럼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이제 기라석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넘버 1과 넘버 2가 부상을 입어도 넘버 3, 넘버 4도 굉장히 월드 클래스인데 비해서 네. 국내 시장은 사실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의 산업 특성 자체가 이 메모리 반도체나 업종 자체가 시컬리컬하고 경기 민감하다 보니 경기 관련된 의지가 발생할 때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 시장의 현재 지수가 굉장히 낮은 이유는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사실 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의 전반적인 변동성 확대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과거의 10년간과 다르게 굉장히 거대한 위기가 왔다라는 판단보다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경기가 다소 둔화된 국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국내 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이라도 국내 시장을 완전히 다 떠나야 돼 혹은 국내 시장이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야라는 관점보다는 변동성 내에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구매를 조금 지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고민되는 것은 미국 시장은 사실 산업적 특성 자체가 기존의 비즈니스에 새로운 산업을 붙여가면서 계속 성장해 온 데 비해서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수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구매 역시도 그러한 미국과 한국의 산업 특성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지난 한 하반기에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전혀 다른 수익률로 저희가 플레이하게 되는 거죠. 그 산업 특성의 차이가 최근 몇 년간에 생긴 차이예요? 우리 산업은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동안 잘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최근 10년이 문제지. 네. 잘 올랐다는 표현이 다소 이제 약간 편차는 있을 것 같은 게 저도 고객분들과 각 국가의 장기 지수 수익률을 많이 체크합니다. 예.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수익률, 최근 20년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가 투자 가능한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혹은 중국, 베트남 여러 국가 중에서 예. 사실 장기간 지수의 상승폭으로 따지면 한국은 사실 매우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건 부진해요? 사실입니다. 네, 매우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최근 한 10년 혹은 20년간으로 시계를 넓힌다고 하더라도 비슷하다. 네,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의 변동성에 나오고 지수의 우상향 폭 자체는 다소 낮았던 건 사실인 근데 상황입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분석을 하기를 지수의 퍼포먼스는 별로 안 오른 게 맞는데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올랐다, 늘었다. 그 말은 기존 회사가 찢어지든 새로운 회사가 상장되든 꾸준히 증시에 많은 기업들이 올라와서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증시가 원래 그러려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투자자들 돈 벌어주는 건 두 번째 목적이고 네, 증시가 제 역할을 하다 보니 생긴 네, 일인데 네, 미국 증시는 상장되는 기업도 있긴 있지만 기존 기업들이 증자도 특별히 안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만 오르는 건데 맞습니다. 저게 투자자들 돈 벌어주는 시장이긴 하지만 저러려면 증시가 왜 존재해? 라는 의문을 오히려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더 건전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라면 그걸 나무랄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부분 역시도 논란의 여지는 약간 있겠지만 어떠한 관점에선 그런 얘기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G2 국가라고 부르는 미국과 중국을 보면 양국가 모두 증시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거대해졌는데 미국은 시가총액 상승한 과정에 지수 역시 계속 레벨업해 비슷하게 왔고요. 올랐죠. 네. 예. 중국이야말로 방금 전 말씀해주신 대로 양적 분할이나 신규 IPO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중국 시총은 엄청나게 거대해졌는데 증시의 규모는 엄청나게 거대해졌는데 지수 우상향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던 증시죠. 근데 과연 미국이 더 건강하냐, 중국이 더 건강하냐로 양극단으로 봤을 땐 사실 기존 주주들 이익이 점점 더 성장하고 주주들 어쨌든 배당과 같은 캐시플로도 중요하지만 주가의 상승분을 향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한 자본시장은 사실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자본시장에 재투자되면서 지수 역시 우상향하고 예. 장기 보유한 주주들은 주가 상향의 퍼포먼스를 향유하는 게 당연히 더 건강한 시장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 국내 시장이 그러한 자본 조달이 많았었고 여러 가지 수평적인 증분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관점 개인적으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더라도 잘 나가는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도 하고 하면서 미국이랑 그렇게 가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 주주들이 이익이 먼저냐 아니면 기업을 보유한 오너들이 이익이 먼저냐라고 하면 건강한 자본시장은 당연히 기업이 지분을 소유한 주주들이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미국 자본시장은 그게 당연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은 그것보다는 주주이익이 다소 덜 보호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가 지향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시장과 같이 시가총액의 증액과 함께 지수의 수직적 상승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코스피 상장 회사들의 실적은 예전처럼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주가만 안 올라 이런 겁니까? 아니면 실적도 부진하니까 주가가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는 기업들의 실적입니까? 사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우상향해 왔고 국내 지수 역시도 장기적인 차트로 상에 소폭 우상향해 왔는데 사실 제가 오늘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국내 시장은 우상향해 왔지만
편차가 기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업황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국내 기업들이 이익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반도체 산업인데 국내의 반도체 산업은 결국 메모리 반도체 업종을 말하는 것이고 경기가 좋을 때야 나쁠 때의 수입 편차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불과 작년까지 우리가 봤던 것이 뭐 국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의 적자 보는 분기 실적 우리가 봤었는데 그러한 국면에 사실 국내 시장이 힘을 쓸 수 없는 국면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사실 2024년과 2025년은 실적 면에서 사실 훨씬 더 건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딜레마는 국내 반도체 산업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와 내년 분명히 숫자적으로는 증익이 예상되고 있는데 주가는 현재 굉장히 많이 부진한 상황이고 왜 그런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저 역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좀 준비해 오신 내용을 그럼 좀 하나하나 좀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심층 인터뷰답게 한 번 더 나가는 질문으로 제가 일단 준비해온 내용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3분기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와 2분기는 미국과 한국의 온도차가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향 자체는 양국가 모두 다 우상향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7월의 시장 조정 국면을 거친 이후에 미국은 완전히 반등에 성공해서 신고 경력으로 갔고 국내 시장은 아직도 정고점으로부터는 꽤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7월의 시장 조정 국면은 굉장히 거칠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7월 둘째 주가 지나고 셋째 주부터 대략 한 2, 3주간에 걸친 거친 조정이 있었고 국내 시장은 7월 11일 정도에 고점이 형성되고 그 이후로 한 4주 가까운 기간 조정이 거쳤는데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의 조정폭이 S&P 500이 마이너스 8.5% 그리고 코스피가 거의 한 17.6%로 20% 가까운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달이 안 된 기간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저도 당시에 뭐 계속해서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거친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면서 어느 정도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금리 인하로 인한 채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의 채권 시장으로 자본이 좀 많이 이동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자체가 굉장히 격화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이 어느 정도 통제되겠거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국면과 조금 다르게 갈등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전쟁에 대한 분도가 굉장히 커지는 국면이었고요.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8월 첫째 주에 7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고용보고서가 실업률 4.3%가 나오면서 우리가 많이들 언급했던 샤멜 법칙을 충족했다. 샤멜 법칙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왔다는 걸 증명한다. 이런 로직이 나오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좀 거치게 나올 수 있다.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8월 첫째 주 내내 사실 미국 시장 역시도 꽤나 거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조정의 클라이막스가 나왔던 날이 8월 5일이었는데 그 8월 5일이 월요일이었는데요. 그날 하루 만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하루에 12% 급락했었고 한국 그랬었죠. 코스피도 그날 거의 10% 넘게 하락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가 저도 올해 시장을 떠올릴 때 정말 힘들었다. 너무 거친 조정이었다. 굉장히 무서운 국면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서 보니까 그런 굉장히 불안감을 주는 이벤트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 결국 그 충격은 좀 일시적으로 지나갔었고 핵심 요인은 결국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냐 낮아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빅하우스들이 말하는 발생 확률 자체가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 됐던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계속해서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계속해서 오픈하고 있는데 연초에 시작할 땐 35% 정도까지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상반기에 그걸 25%까지 조금 다운시킨 다음에 하반기가 되면서 그걸 20%또 최근에 나온 보고에서는 15%까지로 낮추고 있어서 일단 7월 조정을 거칠 때 시장에서 제일 많이 걱정했던 내년 미국 시장 만만치 않아. 미국이 올해 정말 건강했는데 내년은 좀 망가질 수 있어. 그런 불안감들은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은 신고가격까지 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존에 사실 미국 시장이 가는 국면에서 국내 시장도 조금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7월 이후 시장에서 한국이 그런 탄력적인 회복을 전혀 못 보고 있거든요. 그 요인들을 개인적으로 몇 가지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정도 세 가지 숙제들이 여전히 한국 시장에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국의 지수를 결정하는 건 아무래도 시총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산업인데 이 반도체 업종 자체가 경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만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TSMC 같은 경우에 같은 메모리 업종이지만 같은 반도체 산업이지만 칩 메이커로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역에 가 있는데 반면 메모리 반도체 쪽은 경기가 둔화할 땐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주가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뭐 FOM 가이드나 국내의 숫자를 예측하는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것은 올해의 반도체 산업 이익도 견조하고 예. 내년 역시도 현재까지의 전망치로 봤을 때는 건강한 수준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급적인 왜곡이나 좀 심리적인 우려도 다소 과하게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총액 2위 산업들이 굉장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시가총액 2위 레벨의 기업들 뭐 네. 자동차 산업이나 2차 전지를 포함한 에너지 화학 산업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들이 아직은 뭔가 두드러질 만한 큰 폭의 성장을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수도 어느 정도 조금 상단이 막혀 있는 그리고 지금 좀 반등이 좀 더뎌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여전히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 노이즈들이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결론이 나기 전에는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오고 나야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 해소되면서 수급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국내 시장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우려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예. 말은 결국 내년도 경기가 예상보다는 조금 덜 둔화되고 조금 개선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국내 산업별 시가총액 비중이 최근에 헬스케어 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면 헬스케어 업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산업 내에서도 메이저 플레이들 실적이 조금 개선되면서 반도체 산업 외에도 조금 튼튼한 산업들이 나와줘야지 국내 지수는 조금 더 현재보다는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좀 더 계속 들어보죠. 네, 사실 국내 시장을 볼 때 요즘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게 결국 국내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예전보다 미래가 이제 조금 없는 거 아니냐, 예. 예전에 받았던 프리미엄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국내 시장에 굉장히 많고 저 역시도 영업점에서 고객분들과 그런 부분의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요즘 불안감들이 조금 많아지고 노이즈가 더 확대된 것은 맞지만 과연 현재 시점에 3년 전, 5년 전에는 굉장히 기대됐던 프리미엄이나 굉장히 기대했던 요인들이 갑자기 2024년에 대해서 갑자기 사라졌다기보다는 사실 경기 민감 업종에 있다 보니 경기가 둔화된 국면에서 주가 수익률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건 사실 과거에도 경기가 다소 둔화된 국면에서 매번 고생했던 국면들이 늘 있었거든요.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한 우려에 더해서 심리적인 요인들이 다소 과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현재의 지수 레벨이라고 하면 저희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PBR 레벨로 보거나 아니면 개별 기업의 주가 레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단 언저리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의 상황은. 네.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반등하면 뭐 그랬구나. 그냥 아무 또 그냥 그게 그럴 텐데 항상 이렇게 바닥에 중간에 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들긴 하죠. 맞습니다. 국내 시장은 사실 조정을 받을 때 그리고 좀 거친 조정이 좀 특징적이긴 하거든요. 아까 전 데이터로 보여준 것처럼 7월 한 달간 조정을 받을 때 국내 시장이 거의 19% 조정을 거의 3주 만에 받았었는데 예. 그런 변동성이 큰 국면 자체가 사실 국내 시장을 좀 더 투자 심리에 좀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수급적인 체력이 좀 약한 걸 보여주는 면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큰 규모의 하락이 나오고 나면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계속 팔고 있는 곳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데 맞습니다. 추측을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 그럼 여기까지 팔고 말겠구나 내지는 다 팔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외국인들에게 있어 사실 국내 시장은 원래 메이저 시장이라기보다는 이머지 마켓 사실 한 파트일 텐데 예.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유가 사실 한국의 과거엔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과거보다 매력적이지 않아라는 이유로 코리아 자체에 대한 디스카운트나 할인이라고 저는 느끼기보다는 사실 특정 산업에 대한 좀 비관이 좀 더 반영된 특정 산업에 대한 매도가 조금 더 지속된다고 느껴지거든요. 특정 기업들에 대한 수급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역시나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도 빅머니 관점에서는 현재 올해의 경기보다 내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럼 당연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경기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 경기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는 작업이라는 건 과거보다는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온 종목의 비중을 늘리게 될 텐데 그게 대표적인 것들이 결국 뭐 헬스케어나 아니면 유틸리티나 배당이 안정적으로 나오거나 캐시플로 안정적인 섹터거든요. 네. 그쪽의 자산 비중을 늘리면서 당연히 경기에 민감한 섹터의 비중을 줄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 사실 국내의 대형주들이 비중을 줄이는 쪽에 좀 더 포진되어 있었던 게 아마도 외국인 수급에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체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이클 산업이니까 사이클로 파는 거겠지. 맞습니다. 뭐 다만 이제 그렇게 팔 때 국내 수급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면 그 충격이 덜한데 뻔한 국내 수급에서 미국 주식 하러 간 만큼 줄어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 왜 미국은 좋고 한국 주식은 안 좋지라는 질문이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 오히려 원인 결과가 바뀐 건 아닐까요? 뭐가 나빠져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지표가 나빠진 뭐 그런 거는 아닐까? 사실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상반기와 하반기의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큰 틀에서는 결국 미국의 경기가 올해보다는 내년과 내후년에 됐을 때 다소 하향될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장은 사실 시장은 우리 투자들보다 선행해서 그런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포트폴리오 전체에 있어서 미세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경기에 민감한 포트폴리오들에 가지고 있던 자산과 자본들이 채권 시장으로 일부 옮겨지고 그리고 경기에 둔감 업종으로 다소 옮겨지는 과정에서의 자본 재배치가 특정 영역에 있는 산업들, 특히나 경기에 아주 민감한 기업들이나 수급이 약한 기업들에게는 다소 큰 변동을 느껴질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 산업 구조, 산업 지형도의 포지션이 경기 민감주의 포지션을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비중 축소의 비중이 커다랗죠. 글로벌 평균보다 큰 거죠.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급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국내에서는. 근데 우리 산업이 경기 민감주가 주력 산업인 건 늘 그래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뭐 이것도 왜 요즘 특히 더 그래를 설명하기가 참 네. 그런 듯해서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반도체 업종이 고생하는 구간 대비해서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특징적이다, 예. 이례적이다라고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들 파는 건 비슷한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좀 충격을 흡수하던 이른바 연기금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이제 국내 주식은 그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더는 안 산다는, 곧 팔아야 돼 이 친구들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맞습니다. 네. 뭐 그러니 이제 개인들도 왔다 갔다 하다가 미국장 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족족 툭툭 떨어지는 거고, 외국인들도 당황스럽겠네요. 예전에는 뭐 현금 인출기라고 해서 버튼 누르면 현금 나오고 파는 대로 팔리긴 하는데 잘 떨어지지는 않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는데, 예전과 달라 한국의 맷집이. 그런 얘기 하겠네요. 네, 정확히 말씀해 주신 분이 사실 특정 기관의 수급이라기보다는 국내 시장의 어떻게 보면 지지의 역할을 했던 공적인 성격의 자본들 내에서도 예. 과거에 비해서는 국내 시장의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고 해외 자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 사실 아까 전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시장을 받쳐주던 수급들의 공백이 과거보다는 조금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뭐 생각을 또 같이 한번 들어보죠. 네. 그리고 더해서 사실 올해 시장을 리뷰해 봤을 때 하반기가 되면서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고민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한국 시장은 왜 이렇게 부진할까에 대한 고민과 더해서 한 가지 더 고민이 있는 게 미국 시장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역시도 하반기에 S&P 500이 신고가 났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 7월 시장이 변동성 큰 이유로 그렇게까지 내 포트가 좋아지는 걸 못 느끼고 있는데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는 건
국내 시장이 부진한 거와 또 별개의 문제로 하반기가 되면서 미국 시장 역시도 변화가 있네요. 상반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 시장에 미국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국내 투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거든요. 예. 물론 저기서 TSMC가 아닌 테슬라를 포함해 M7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 1위부터 7위까지 기업들이 실제 국내 투자를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 근데 포트폴리오 한번 체크해 보면 여전히 인공지능 산업이 시장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주가 수익률로 보자면 하반기에 S&P 500 6.9%를 동안 인공지능 산업을 대표한다고 불리는 기업 중에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주가 면에서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벤치마크로 불리는 S&P 500을 추종하는 정도 레벨도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온도차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는 기존의 미국의 대형주를 위주로 자산을 관리해온 자산가들 혹은 투자자들도 S&P 500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사실 어느 정도 소외감과 고민을 느끼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국내 시장만 이런 부진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 역시도 과거의 기존의 포트폴리오와는 뭔가 다른 변화들이 생겼고 그 수급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변화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수급들 과거에 우리가 빅테크라고 불리고 M7이라고 불렸던 기업들에 집중됐던 수급들이 사실 최근에 체크해 보면 조금은 다른 영역들로 가고 있고 그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 배당주 ETF들의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보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우리가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배당주에 대한 인식은 그냥 플레인 지수보다는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고 더해서 캐시플로우가 조금 나오는 약간 안정적인 기업들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당주에 대한 인식인데 7월의 시장 변동성을 겪은 이후에 최근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미국을 대표하는 ETF 구성 종목들이 S&P 500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수익률 격차도 S&P 500이 한 7%가 조금 안 되는 정도 오르는 기간 미국을 대표하는 배당주 ETF SCH나 SDY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8%, 13%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 격차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 5개가 대부분 다 배당주 ETF예요? 맞습니다. 배당주 ETF로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을 그냥 리스트업 해온 거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봤을 때는 5개 종목 모두가 다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그러면 저러한 현상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저 배당주 포트폴리오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를 리스트업 해보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필수 소비재. 경기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들이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소 의아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헬스케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이 필수적으로 쓰이는 제약사들, 특히나 뭐 존슨앤존슨이나 다른 기존의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배당주 성격의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선 배당주 포트폴리오에 헬스케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들 역시 많이 들어가고 저게 약 빠져 있는 게 유틸리티 업종 역시도 배당주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이 들어가서 필수 소비자, 헬스케어, 유틸리티 3개 업종 정도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경기가 다소 둔화될 때 그 영향을 조금 덜 받아서 경기의 민감도를 좀 낮춰주고 경기에 대한 방어를 해준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인 거죠. 예. 그래서 미국 시장 역시도 상반기도 좋았고 1분기, 2분기 다 좋았고 3분기 다 좋긴 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는 성격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기존의 빅테크 혹은 인공지능 산업에 완전히 포커싱 되어 있었던 포트폴리오라면 미국 시장 전체로는 그러한 포트폴리오에서 다소 변화가 있고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는 걸 투자자는 조금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최근에 고객 변화라고 많이 이야기 나누는 주제 중에 하나는 미국의 빅테크 너무 좋은데 계속 미국 빅테크일까? 미국 빅테크 외에 다른 뭐가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뭘까라는 고민을 할 때 제가 가장 요즘 많이 나누는 주제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산업은 너무나 중요하고 저 역시 미국의 혁신 기업들에 대한 선호를 너무 가지고 있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자료들이 나타내고 있는 여러 시그널 중에 하나는 미국의 탑7 혹은 탑10 종목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과거에 어떤 시기를 보더라도 이례적으로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혹은 우리가 빅테크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수급 쏠림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는 이야기들은 상반기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7월에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시장의 새로운 논리로 시장이 뭔가 방향성을 찾아가야 됐을 때 기존의 빅테크보다는 그 외의 영역들, 특히나 만약에 내년과 내후년에 미국 경기가 다소 식어간다면 그러한 구매에서 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건 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시장이 계속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예. 그 후보군으로 사실 뭐 필수 소비자나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쪽으로 수급은 다소 옮겨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의 투자자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한국 투자자들 혹은 우리의 고객들이 미국 시장의 노출들을 많이 넓혀놓긴 했지만 과연 빅테크 외에 인공지능 혹은 우리가 IT 산업 외에 그 외의 산업에 대한 노출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좀 점검해야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래서 최근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은 고객들의 포트폴리오의 배당주 성격의 ETF들을 과거보다는 점점 더 비중을 조금 높여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은 다소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배당주의 투자를 그럼 다른 투자자들도 늘리고 있다는 뜻인데 맞습니다. 그분들의 로직이나 심리는 어떤 걸까요? 일단 한 가지는 미국 빅테크들의 멀티플에 대한 부담을 투자자들 이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지금 빅테크들은 포워드 PER이나 현재 PER 기준은 30배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사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는 금리가 정말 많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성장성이 맞습니다. 계속 확인되든가. 성장이 아주 가파르게 나와줘야 되는데 미국 빅테크의 사실 이익의 규모가 지금 너무 거대해졌다 보니 이익의 상승의 지속성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상승폭이 그렇게까지 나올까에 대한 의문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더해서 기존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샀던 빅테크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포트폴리오 내에서 고객들이 포트폴리오 내에도 빅테크의 비중이 다소 과도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 60%쯤 사고 나머지 한 40%를 채권의 다양한 자산에 포지셔닝 했었는데 예. 미국의 대형주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현재의 포트폴리오에는 미국의 IT 산업의 주식이 포트폴리오의 한 7, 80%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현재의 구조에서는 고객들 역시도 미국 빅테크가 너무 좋은데 내 포트의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빅테크 비중을 약간 축소했을 때 그걸로 뭘 사야 되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특정 종목에 대한 베팅보다는 섹터에 대한 베팅을 조금 더 권해드리는 입장인데 네. 그러한 대안 중에 하나로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당주 쪽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배당주는 특정 산업이 아닐 텐데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 ETF들의 컨셉은 결국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둔화됐을 때 배당주들의 공통점은 어느 정도 사업이 성숙되어 있고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충분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둔화됐을 때도 이익의 변동성이 비교적 작은 업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비중이 더 많은 포트폴리오거든요. 경기 부진 앤드 금리 인하. 맞습니다. 이제 패키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배당주들은 특히 뭐 배당 성장주라면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신 분이 배당주 내에서도 사실 최근 고객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배당 성장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면서 성장도 어느 정도 나오는 업종들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 개별 기업 기준으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30 종목 내에 개별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지를 보더라도 거의 그 아이디어에 부합하는 적정한 성장이 나오면서 안정적인 배당이 나오는 기업들이 사실 최근에는 수급적으로는 예전보다 조금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해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전 처음에 시작할 때 이프로님께서 저한테 이제 같이 나눠주신 그런 고민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국 시장 정말 뭐 하반기가 되고 너무 많이 부진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많이 부진하고 과거 한국 시장이 정말 많이 달라진 건가? 예. 아니면 지금 상황이 하락 자체가 합리적인 환경인 건가?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하락인지를 알아야지 이게 반등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예. 현재 시장 한국 하반기 시장이 왜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면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가 워낙 견고했습니다. 예. 뭐 고용률 역시 뭐 실업률 역시도 역대 최저 수준이었고요. 완전 고용에 거의 부합했었고 그리고 미국의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 국내 반도체 산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한 환경에서 7월이 되면서 사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왔던 것들이
미국의 이제 고용도 과거만큼 건강하지 않아지고 있다. 과거보다 조금 불안하다. 그리고 내년도 미국이 연착륙이나 경착륙이 찾아와서 경기가 완전히 꺾일 수 있다. 그럼 아마 실업률도 급등하게 되면서 경기가 예전 같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었고 그리고 막상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자금 조달이 좀 필요했던 기업들 쪽으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혹은 금리가 인하되면 주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자본이 좀 옮겨갈 수 있다. 그런 노이즈들이 시장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우리가 기대감을 가졌던 요인과 하반기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포인트 자체가 조금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서 미국과 한국 공이 과거보다는 경기 민감도가 조금 낮으면서 자금 조달이 환경이 개선됐을 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과 한국 모두 다 그런 면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결국은 자금 조달이 대규모로 필요하고 예. 경기가 조금 둔화되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사실 R&D 지속하면서 새로운 뭔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업종이니 그쪽으로 관심이 조금 더 몰리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체크해 보면 국내 시장 기준으로 하더라도 6월 말까지는 국내 헬스케어 시가총액 비중이 한 8.9%, 9%가 조금 안 되는 레벨이었는데 9월 말 3분기 말 기준으로는 거의 11.5%까지 확대돼서 최근 국내 시장으로 보면 그래도 반도체가 아닌 업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업종의 수급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게 현재 국내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한국 시장이 많이 조정받았던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업종이 있긴 하지만 이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아직은 조금 낮다 보니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큰 상태에서 변동성을 많이 겪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크해서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이번 조정 국면에서 크게 조정받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내년도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과연 안 좋을 거냐 아니면 우려보다는 다소 개선될 거냐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체크하면서 내년 시장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4분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의 조금 특징들, 뭐 예를 들면 경기 민감도를 조금 낮추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이 지속될 거로 보여져서 뭐 4분기에 바로 국내 시장이 반등하고 아주 강해진다는 관점보다는 하반기까지는 아마도 3분기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네. 내년도가 되면서 아마도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아마도 국내 시장이 소폭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발전이 네,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뭐 최근에도 칭찬 많이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한국 칭찬한 책으로 경제학상 받았다면서요. 네, 이 한국이 이러고다 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혹시 아닐까 하는 그 뉴스의 흐름이 그냥 사이클이 아니라 미국이 제조업을 자기네 나라에서 하려고 하고 그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고 그게 지속적으로 간다면 중국이 제일 피해를 받을 거고 네, 중국이 부상하면서 사실 중국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았던 게 코리아라면 과분하게 그거 반납하는 과정이 매우 터프하게 진행될 텐데 만약 그거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꼭 뭐 그냥 주가를 안 보고 하는 답이라 하더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주 도도한 세계 경제의 흐름은 지금 바로 숫자로는 안 나타난다 하지만 슬슬 한국이 가장 좋았던 21세기 초반 뭐 20세기 후반이 그냥 조건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좋아지는 게 가능한가? 뭐 주변의 모든 변화들이 중국과 미국의 양극화라든가 뭐 무역 장벽이 생긴다든가 미국이 스스로 제조업을 한다든가 뭐 등등 이 모든 변화가 이거는 한국한테 유리해. 요 바람은 한국이 좀 탈 것 같아. 하는 게 뭐가 있는가? 다 반납이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안 들라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긴 하는데 네, 뭐 그런 건가? 그래서 아직도 저의 계속 고민은 이거를 그냥 사이클의 한 단계로 볼 거냐, 아니면 대세가 변하는 걸로 볼 거냐에 대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래에 가봐야 아는 거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어떤 쪽에 좀 가깝게 보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 네. 뭐든 사실 이프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자본시장의 증권화 직원으로 근무한 저 역시 가지고 있는 가장 좀
근본적인 불안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최근에 많이 듣는 질문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혹은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높은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예. 과거에 비해서 혁신성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그동안 자부심을 가졌던 대한민국의 그런 혁신성 또 에너제틱함 우리의 다이내믹함이 예. 이제는 다소 둔화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을 어느 때보다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리더 그룹 혹은 한국을 대표하는 과거의 기업들이 최근 사실 고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증권사 직원이 저 입장에 보더라도 한국의 각 산업을 대표하는 대형주의 현재 상황 혹은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 현황을 보면 굉장히 불안감을 자아낼 정도로 증시에서는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가 2007년, 2008년일 때 국내 시장이 차화정 장세로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있었고 국내 시장이 굉장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시기였냐면 자동차 업종 내에서 토요타가 리콜 사태에 휘말리면서 예. 토요타와 렉서스가 추락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높게 부상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예. 그때 한국 시장이 굉장히 멋진 시장이었고 매력적인 시장이었거든요. 기업들이 매력적이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내에 뭔가 지형 변화가 생기면서 국내 시장이 굉장히 부상하는 국면이었던 거죠. 근데 과연 그러면 국내 시장이 다시 그런 뭔가 호황기, 국내 시장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려면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또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까라는 고민을 저 역시 요즘 많이 해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긍정적인 포인트나 기대감이 있어야 증시가 활력을 얻게 될 거니까요.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고 비관적인 뷰들이 더 다수 의견인 건 알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감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격돌 구조가 예. 이 대치의 갈등 구조가 저는 매우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미국에도 어떻게 보면 세일즈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있고 예. 또 중국에도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있는데 예. 그것을 사실 샌드위치 국면에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그게 한국의 프리미엄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2000년대 사실 초반에 한국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굴레는 샌드위치 이론이라고 해서 하이테크 기술은 일본에 비해서 밀리는데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에 밀리니까 일본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껴서 굉장히 고전할 거다라는 우려가 2010년대 초반에 한국의 전반적인 전망, 비관적인 이론의 가장 메인 이론이었거든요. 넛크래커 시어리가 그거였죠. 맞습니다. 예. 근데 지나고 보면 하이테크 면에서 우리는 일본을 극복해냈고 가격 경쟁 면에서 사실 특정 산업 내에서는 중국을 압도하는 것도 일부 있긴 했었습니다. 예. 네, 물론 점진적으로 우리가 퇴보하긴 했지만, 근데 지금의 국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역시도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구조가 되고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는 과정이 되면 분명히 거기에서 한국의 역할들이 생기는 산업들이 있을 건데 예. 그러한 산업들에서 뭔가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산업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많이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제 그러한 관점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을 굉장히 고생시키고 있는 산업들에서 네. 긍정적인 이벤트를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뷰죠, 이건. 네. 그 구도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고 중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니 오히려 양쪽에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건데 네. 지금까지는 한쪽에만 장사를 하고 반만 팔아먹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블로 팔아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이게 기회인데 네. 이거의 이전 프리비어스 스테이지가 사실은 중국에 팔아먹건 미국에 팔아먹건 중국과 미국이 사실상 협업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사주는 거니까 우리는 중국과 미국 둘 중에 한 군데에만 팔면 결국 세계 시장 다 먹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으로 팔면 그 돈이 미국으로 가고 그러니 그냥 한 군데에만 세일즈 하면 두 군데가 다 팔렸던 그 상황에서 양쪽으로 세일즈 해야 된다면 그 세일즈가 성공한 데를 본전 아니겠느냐는 거죠. 구도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건가 봅니다. 제가 나이도 뭐 이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이란 나라는 뭐 이건 뭐 제가 다룰 수 있는 주제를 약간 벗어나 있는 주제에서 저희가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사실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이나 위치 자체가 과거 역사에서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화려하게 할 수 있었던 보면 사실 역사적으로 없었긴 없었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결국 저희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간의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해오는 거고 저 역시도 어느 정도는 한국이 완전히 주인공이 돼서 어떤 산업의 주인공이 되고 한국이 완전히 넘버원이 되고 그런 그림은 사실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된 산업의 아주 중요한 서포트가 되는 게 사실 한국의 언제나 포지셔닝이었는데 지금의 구도하에서는 사실 만약 미국이 인공지능 산업 혹은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완전히 미국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된 구조가 만약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완전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개인적으로는 한국 시장에 그게 불리할까?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게요. 네. 오늘 주제는 정말 저희 영역을 많이 벗어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견들이긴 합니다. 그냥 생각과 뭐 늘 갖고 계시던 인사이트와 그런 걸 이렇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희 본업으로 돌아가서 네. 저희 본업은 결국 자산 관리사의 관점에서 고객들 혹은 현재 한국의 투자자들이 결국 그럼 상반기와 하반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뭐 10년 후, 20년 후는 모르겠지만 뭐 향후 한 3개월 혹은 향후 한 6개월간의 대응으로 봤을 땐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가를 하는 게 사실 저희 본질인 것 같거든요. 저희 포지션 내에서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론은 현재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점점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네.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안은 있지만 미국의 2025년 상반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아직은 자신감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온기가 조금 남아 있는 국면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의 형태, 다소 부드러운 형태의 경기 둔화라고 하면 시장은 주식 자산 전체를 줄이는 형태가 아니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한 형태로 현재는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IT 산업에서 비중이 다소 축소되고 그 외의 영역들, 뭐 유틸리티나 뭐 배당주, 금융주, 헬스케어 쪽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빅테크의 100% 혹은 빅테크에만 너무 치중된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그러한 포트폴리오의 변화, 수급 변화를 다소 반영해서 리밸런싱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역시도 최근의 움직임은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헬스케어 쪽으로 수급이 다소 분산되고 있는데 결국 자산관리사인 저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액션은 이러한 변화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반영해서 특정한 섹터에 대한 어느 정도 집중도를 다소 분산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에 대한 노출도는 유지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고객분들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역시도 하반기에 시장 변화가 있는 거 우리가 인지했고 하반기 시장 변화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우리가 바꿔 나갈 건데 그래도 우리의 본질은 뭐냐? 본질은 이런 리밸런싱보다는 우리 포트fol리오 이거 메인이 뭐냐인 건데 결국 메인은 저 개인적으로 여전히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시장 외부 그러니까 기업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우려들은 과거에 비해서 인공지능이 너무 많은 비용 지출이 나오는데 거기 그만큼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혹은 반도체 산업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급격 식어갈 것 같은 그런 노이즈들은 많이 나오고 우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 산업 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뷰나 어떤 숫자적인 것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되 기존에 우리가 봤던 핵심 혁신주 혹은 핵심 성장 산업은 여전히 어느 정도 노출을 유지하는 게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액션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뭐 이프로님께서 주신 그러한 아주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저도 가끔 사실 요즘 악몽을 꿉니다. 너무 걱정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한 면에서는 또 그렇긴 한데 또 지난 세월들이 다 그냥 걱정으로 점철돼 있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해왔던 것 같아서 맞습니다. 지금 하는 걱정도 그런 걱정인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언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창창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과 저 개발도상국도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또 그때도 또 단점만 다 봤었던 보고 걱정했었던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말이죠. 네. 어쨌든 저는 사실 85년생 이제 8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한국은 사실 저희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이었거든요. 네. 뭐 혁신 산업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경쟁국들 이겨내면서 더 혁신을 성장시켰고 그리고 사실 국내 기업들 중에서 세계 1위를 상징하는 산업 내 스탑티어가 된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아졌고 예. 그러한 한국인들이 열심히 하고 우리가 다이내믹하고 또 기술 혁신에 우리가 굉장한 경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속성 자체가 과거와 변한 건 전 없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 52시간이 변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한 변화들은 사실 저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민감한 주제라 제가 말씀드리기 부담스럽지만, 야. 네, 그런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은 그대로인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 건 저 역시 공감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네,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바뀌어가면서 슬슬 이제 우리도 옷서랍 옷장 정리 같은 걸 하잖아요. 나이 네. 먹어가면서. 네, 그럼 이제 안 입는 건 버리고 약간 올드한 것도 버리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되게 중요한 건데 막 버리고 있는 게 혹시 있는 게 아닌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네. 그 부분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야기죠, 사실. 그러게요. 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국의 핵심이었던 것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경쟁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두렵고 네, 그걸 잠을 잘- 설칠 정도가 되는 것 그걸 잘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최근에 세계은행에서 또 이제 한국을 조명하면서 미들 인컴 트랩을 벗어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내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 이제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리포트를 세계은행이 내면서 그 보여준 그래프 중에 하나가 야 저런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미국과 미국 아닌 나라들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가 뭐냐면 미국은 기업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업의 개수는 줄어들고 덩치는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시간이 지나도 개수도 안 줄고 덩치도 안 커진대요. 아주 명확하게. 그래서 100년 기업이 미국 아닌 나라에 많대요. 근데 우리는 100년 기업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지라고 생각하지만 네, 100년 기업이면서 덩치가 계속 커지고 성장하고 그런 기업이라면 오케이인데 100년 전에도 활명수 팔고 지금도 활명수밖에 안 파는데 100년 기업인 건 그런 기업이 상존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세계은행은 그 활명수 기업을 설명한 건 아니지만 성장을 안 하면 자꾸 죽고 흡수되고 인수합병되고 또 새로운 녀석이 튀어나와서 죽이고 하면서 오래 가면 좋지만 오래 간 기업은 굉장히 커지고 오래 못 간 기업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올해는 가는데 성장은 안 하고 성장은 안 하는데 죽지는 않고 죽지 않으니까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고 이 악순환이면서 100년 기업들만 풍년이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쪽인가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게 오늘은 사실 제가 자산관리사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될 메시지와 주제가 있어서 너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제가 저 역시도 자산관리사로 나온 게 아니라 브레인스토밍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얘기를 전달드릴 수 있으면 너무 저 역시 마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런 역할로 나온 게 아니다 너무 아쉬움이 있고요. 저도 제가 최근에 굉장히 그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에서도 보면 그 레이 달리오의 문화는 레이 달리오가 일하고 있는 브리지워터라는 기업의 문화는 굉장히 허시하게 아주 거칠게 예. 원칙을 따지고 원칙을 어긋나면 그냥 완전히 배제시키고 끝까지 아주 거칠게 몰아세워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어떻게 보면 엑기스 최고의 인재들만 살아남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엔비디아도 기업의 문화를 보면 정말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거칠게 아주 허시하게 인간을 극한까지 몰아세워서 최고의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 결국 미국 기업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야성, 거친 면 그리고 정말 인간을 끝까지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면이 어떻게 보면 좀 비인간적이면서 트렌디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멋있다, 리스펙이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그러한 특성이 결국 아까 좀 말씀하신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건 사실 미국 외국 국가들에서는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여러 뭐 제도적 장치들 또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 때문에. 네. 그러게요. 네. 뭐 이런 이야기 언제 또 한번 시간 내서 또 최용석 매니저님과 함께 해볼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장을 대응해야 되니까 네. 오늘 정리해주신 리세션이 오는 시나리오는 약간 줄어든 것 같으니 주식을 비우지는 말되 그러나 기존의 포트폴리오에서 배당주라든가 헬스케어 쪽으로 약간 바꾸는 정도의 전략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야기 맞습니다. 주셨고 장애 대응은 이렇게 최파고님하고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그야말로 통찰의 문제라서 그런 통찰을 위해서는 우리는 위즈덤 칼리지를 선택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